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대가의 어깨입니다.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양재용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시간 세대별 자산관리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었는데요. 2030, 4050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을 4050 위주 방송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 예고를 드리자면 6070 전략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때도 또 핵심 포인트가 있고요. 그럼요. 네. 예, 오늘은 또 중간에 다른 주제로 네네.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준비하신 주제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 근환과 투자 전략. 지난 시간에 일본 다녀오셨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장기 침체 늪에서 벗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정말 잃어버린 30년 지나고 그 30년의 끝을 맺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지나고 나서 우리 경기보다도 더 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일본 내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 가격 변화도 한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일본이 지금 무려 정말 장기 늪, 정말 그 침체에서 20년도 아닌 거의 30년 가까이 경기가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데가 일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고 또 이제 물가가 또 워낙 물가가 지금 올랐다고 하지만 그들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데 드디어 코로나19 이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베노믹스도 그렇고 그 경기를 살려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최근 가서 이제 가끔 제가 주로 이제 일본에 출장할 일이 있어서 가서 보면 코로나 때만 못 간 거죠. 거의 한 2년 그 시간 동안 못 갔는데 그 전으로 보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도심에 있는 상업시설을 보다가 일본에 있는 상업시설을 보면 아니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그리고 없던 시설들이 그들이 이제 올림픽을 그때 코로나 때 치렀잖아요. 네네. 네. 올림픽 이후에, 그러니까 그 올림픽을 준비로 사실 우리나라도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생기고 뭐 송파 패밀리 아파트도 생기고 뭔가 그 주변에 맞게 시설들이 일어나고 호텔들이 지어지고 사업시설이 지어지면서 이게 같이 이제 잘 될 때 올림픽 효과가 있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 일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보던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고 거기에 인해서 사람들이 또 그만큼 또 상업시설이 활성화가 되고 뭐 여행객이라든가 내수 경기도 살아나고 또 그러면서 엔화가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또 수출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기대 속에 일본이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최근에 좀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워렌 버핏이 4월에 방문하고 5월 달에 투자할 때다 이제 이런 말이 하면서 이제 일본을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때 4월에 12년 만에 워런 버핏이 일본을 처음으로 방문하고 그 일본 상사주는 그 이전에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방문을 하고 보니 추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서 그리고 여기에 또 기반은 엔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엔저가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점에서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한 달 전에 교수님 뵀을 때 이 말씀 잠깐 꺼내시고 일본 갔다 오셨다고 하셨을 때 맞습니다. 저도 올해 한 3월 정도에 주변 이제 부동산 사장님 아시는 분들 이렇게 뵀을 때 갑자기 어떤 분이 일본 얘기를 하셨다, 처음 들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좀 일본 투자에 대한 관심 초입부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촉이 좀 빠르고 투자의 그 발빠른 투자, 남들보다 반발 혹은 한 발 앞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 부동산 지금 살아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딱 일본과 한국을 지켜봤을 때 벌써 좀 다르거든요. 상황과 분위기가 틀리고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틀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 동안에 그 불황 속에서 정말로 알짜배기들이 있고요. 또 그중에는 뭐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가 고급 맨션이라든가 뭐 상업시설이라든가 뭐 임대차 하기 좋은 어떤 위치에 있는 입지가 좋은 그런 부동산 건물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지금 그 추세표 표를 보시겠지만 가격이 2020년부터 재미난 거죠. 코로나 때부터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아까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들어와서 이들의 어떤 경기 상황들이 내수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들어오면서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지금 22년까지지만 아마 23년까지 보게 되면 큰 차트로 보여집니다. 이게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 전에는 옆에 거 보시면 그냥 이 보합세예요, 보합세. 쭉 보합세로 뭐 거의 한 15년 이상 왔었고요. 네. 그러다가 사람들이 뭐 일본에 투자해서 뭐가 있어? 라고 했지만 이게 상승 추세를 타면서 그것도 1년, 2년, 3년, 지금처럼 4년. 특히 올해 타임에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손이라 한 사람들이 자, 이제 드디어 뭔가 우리가 이제 투자 때가 됐다. 일본이 좀 살아날 것 같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뭐 그 정부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고 뭔가 활성화를 시키고 경기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계속 뭐 여러분 주식시장을 통해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도 지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도 더 내수를 살리고 해외 수치를 늘리고 그들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그들의 정말 핵심 노하우. 우리 그때 중국 때문에 한번 당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들의 핵심 반도체 뭐 부품을 안 좋아가지고 막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일본까지 쫓아 날아가고 이런 경우들. 그들의 핵심 소재를 가지고 시장도 키우고 기업도 키우고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투자처로서는 지금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버블 붕괴의 상징이던 일본 경제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자료는 최근에 지역별 일본 부동산 가격 추이였고요. 네네. 또 다른 자료로는 건축 연한별로도 네네. 오래된 건축 30년 이상 건축까지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통계 자료도 봤는데 네네. 그렇다면 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주었을 때 중요한 건 수익률입니다. 임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로 계산될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지금 강남에서도 빌딩 하나 통빌딩 좀 이제 꼬마 빌딩 많이 좋아하시고 통빌딩 좋아하시는 분들이 임대 수익률을 3%를 그 기준선을 잡았었어요. 얼마 전까지. 3% 넘기는 빌딩 정말 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 수익을 3% 이상은 나와야지만 이게 뭔가 뭐 세금 내고 뭐 운영비 내고 여러 가지 유틸리티 비용 빼고 모든 것들을 다 제했을 때 먼저 수익을 기다리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 예금 금리가 3%대인데 3% 너무 낮네요. 근데 그것도 네.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 수익률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가끔씩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가끔 무슨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뭐 다 호도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물건들, 입지가 좋은 것들은 또 좋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생활형 숙박시설, 뭐 직산업센터, 뭐 오피스텔 사무실용, 뭐 여러 가지 그 상업용 시설들 얘기하면서 수익률이 뭐 5%, 6%, 7% 나옵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들이 홍보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나오는지 7, 8% 나오면 다 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이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기대 수익률이 이게 무슨 아까 아파트 말씀하셨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사무실 그 임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을 위한 어떤 그런 아파트들이 4%가 넘어요. 그러니까 4%가 넘는다는 얘기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외국인 거주 임대 맨션이라든가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원타입, 원룸 타입이나 패밀리 타입이나 이런 이제 주로 이 맨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냥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도심 속에 있으면 지금 이게 4%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왜? 해외에서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주재원이라든가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자리도 더 많아지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기대 수익률이 더 커지고 거래 수익률도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환율을 감안한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 자료를 가지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때 지금 이 자료들을 이제 근거로 4%에서 5% 실제로 뭐 나중에 제가 데이터를 좀 찾아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싶습니다만 그 리치 상품권에서 일본에 이제 부동산 상품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접 투자. 부동산을 내가 직접 살 수 없으니 내가 한국에 있고 내가 일본까지 가가지고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으니 간접적인 기관을 통해서 그쪽에 부동산이나 뭐 아니면 관련된 뭐 그 부동산 관련된 채권이나 이런 걸 살 때 제일 중요한 거 그 수익률이 아까처럼 4% 5% 이상씩 나오고 있다. 저거는 좀 평균 수익률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게 나오면은 투자 가치가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거 괜찮은데? 라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저런 수익률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랬잖아요. 한번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관심은 가져요. 근데 지금 이제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베트남 막 투자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베트남은 더 위험했던 거예요. 왜냐? 이게 직접 투자를 하라고 막 유인을 하고
간접 투자를 하려면 뭔가 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직접 투자하고 나서 수익이 났어. 못 갖고 오는 거지. 그렇다고 환치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거래하다 걸리면 또 나중에 그 거래 정지 당하고 아예 거래를 할 수도 없고 뭐 어떤 회사채도 하나 설립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합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아까 우리 앵커님이 방송 전에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제약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저렇게 뭐 베트남이나 이쪽에 공산권 국가보다는 또 인도 요새 좋다고 많이 하잖아요. 인도 투자 쉽습니까?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인도 예, 주식 말씀이신가요? 인도 주식도 그렇고 요새 뭐 테슬라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삼성도 이미 그 갤럭시도 그걸로 가려고 하고 있고 저도 열심히 주식 방송 봅니다. 그렇죠. 인도 쪽에 그들 요즘 기업들이 투자가 전부 다 중국을 떠나서 인도나 네. 그렇죠 이쪽에 베트남 쪽으로 오잖아요. 이쪽으로 다 가게 되면 그쪽에 또 역시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자 일자리 창출이란 건 뭐냐면 부동산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판교가 왜 뜹니까? 고급 일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고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을 볼 때 주식도 중요하지만 주식이 뜨는 곳에 아니 왜 평택이 땅값이 올라가고 왜 갑자기 동탄에 저기 오산 옆에 있는 남사면 그 논밭이었거든요. 땅값이 몇 배인데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하나만 보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인도도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인도 투자를 투자할 수 있겠어요? 두렵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직접적인 투자를 내가 정말 살지 않는다면 정말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고 싶다면 미국의 유학생들이 많이 보냈잖아요. 이제 실제로 제 컨설팅 결과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지인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내 자녀들을 지금 뭐 뉴욕에 보냈고 뉴저지에 보내고 뭐 샌프란시스코 보내고 다 보냈다. 근데 막 임대료가 샌프란시스코도 뭐 비싸진 않습니다. 그러나 뉴욕이라든가 맨하탄이라든가 못 살아요. 원룸 하나가 15억씩 해요. 10평짜리가 15억, 20억 하는 곳에 가서 임대료 한 달에 500만 원씩 어떻게 내고 삽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300, 500을 어떻게 내요? 그 뉴욕을 다리 하나 건너서 뉴저지에 많이 살아요. 뉴저지나 뉴욕 그 맨하탄이나 사실 별 차이 안 나거든. 오가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사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차피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유학 시키면 10년 이상 가는데 차라리 사시라고. 그 나중에 그 홈스테이 시키거나 월세를 내시는 것보다는 잘 따져보시라고. 저는 투자합니다. 제가 학부모고 저도 이제 자녀가 있습니다만 투자하라고. 요즘 정말 미국 쪽으로 많이 보내려고 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일반 그냥 예전 같았으면 사실 이제 부잣집만 자식을 유학을 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이 원한다면 또 보내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왜 갑자기 입맛을 다시시죠? 왜냐하면 한국 교육 때문에 그런 거죠. 글로벌 그러니까 국제적인 착하시군요. 글로벌 네. 인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글로벌적으로 이제 시선을 둬야 되니까 이제 네. 앞으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뭐 맞습니다. 한국만 봐서는 안 되는 거고. 네. 아니, 학교에서도 네. 저기 우리 그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 고시 준비하고 있고요. 있잖아요. 뭐 CPA 준비하고 있고 뭐 법대생들도 다 고시 중지 이런 아니 그래서 좀 안타까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회 취업하고 싶다. 아니 취업이 다가 아닌데 뭔가 좀 꿈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때문에 얘기합니다만 왜 그 비싼 유학비를 내면서 아니 일본 가고 미국 가고 우리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해외 가고 그들이 성공에 돌아오면 좋은데 그들에게 이제 서포트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같이 재테크도 같이 봐라. 그러니까 아들, 딸이 나갔을 때 숙제를 주세요, 숙제를. 만약에 여러분 자녀분들이 있다면, 얘야, 너 여기 어머니 공부하시고, 아버님도 공부하신 다음에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거 하면 전부 다 그 시세, 현황이라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걸 현지 사람들은 안 되니까요. 갑자기, 공부해야죠. 중국과 미국 관계가 그때 트럼프 때 막 안 좋았을 때 중국계 화교들이 빌딩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부동산을 막 강제로 처분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막 처분했었어. 그때 샀어야죠. 그때 샀어야죠. 왜냐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트럼프가 그때 미중 갈등이 미중 갈등 심각할 때 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건 이제 거기 있는 중국인들이 팔고 싶어서 팔겠습니까? 그 현지에서는 그런 걸 안다는 거지. 그런 정보는 곧 돈이었다. 그랬을 네. 때 물론 그때 꼬마 빌딩이든 어떤 거든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나갔을 때 자녀들이 공부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그래서 견문을 넓히고 세상의 눈에 이 시야를 트게 만든다는 게 그래서 유학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뭐 석사 박사 따고 뭐 거기서도 취직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 뭐가 부가되고 뭐가 메이크머니가 되는지, 뭐가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지, 왜 문화적인 정서가 중요한지 이런 조금은 우리 바로 곁에서 느끼기 힘든 것들을 좀 나가서 배우라는 그런 취지로 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네. 오늘 유학 보내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요즘 그냥 다들 고민이에요. 이게 진짜 주변에서 다들 하는 고민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시간에 뜬금없이 해외 부동산 이야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네. 뭐 주식 너무 좋잖아요. 지금 네, 너무 맞습니다. 주식이 좋거든요. 근데도 네네. 저희 출연자 가운데서 저희 정기 출연하시는 일부 출연자 중에서는 또 네네. 청주, 네. 오산 이런 데 임장을 가시고요. 네, 맞습니다. 건물 보고 오시고 네, 뭐 맞습니다. 다들 네, 그러세요. 네, 근데 네, 이제 해외 부동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또 주변 이야기는 조금 더 잠시 후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네. 금리가 일본에서 지금 거의 0%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장기 저리 이율로 대출을 외국인 대상으로 해주는지 그렇죠. 이거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활용해서 일본 내에서 네.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외국인이면 아무래도 이제 담보 대출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아까처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직접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간접 투자를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예전에 모 국회의원이 저기 나왔었을 때 도쿄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고 계속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 직접 투자한 거죠.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살 때 과연 어떻게 샀을까? 여러분 보시면 일본은요.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지금 보면은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준금리가 0%대예요. 이게 지금 2004년 때부터 0.5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0%. 그리고 일본 도시은행 변동금리는 아까 1%대에서 또 0.5%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담보대출을 보시면, 변동금리가 거의 0%고요. 그 다음에 5년 고정, 10년 고정, 그 다음에 35년 고정. 30년을 넘게 고정금리로 쓸 수 있다. 대한민국에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예. 이들은 어떤 경기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정말 액티비티 코리아, 정말 액티브 코리아는 맞습니다. 금리가 0%다 갑자기 3.5, 3.7까지 막 올라가고, 예, 갑자기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 살겠다 깨꼬리가 나오는 거고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주식도 힘들지만 부동산도 갑자기 이 금리가 과거에 올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만에 3% 이상을 올린 게 아니라 서서히 올렸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일본은 아는 거죠. 자, 이 정도라면 그렇다면 장기로 30년, 35년을 쓸 때 그래도 1%대예요. 근데 네. 이게 5년이면은 0.8%, 다 1% 이하입니다. 변동금리는 10년 0%대예요. 그러면은 거의 대출 받아서 변동금리가 유리한 건가요? 유리하죠. 근데 이제 변동금리는 고정이 보시다시피 유리할 것 같은데. 예, 올라갈 것 같지만 이 지금 일본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일본은행에서는 쉽게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왜? 금리 잘못 올렸다가는 이 부채, 그렇죠? 이 가계 부채 때문에도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개인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절대 일본은행에서는 우리나라처럼 1년 만에 3%, 4% 올린다? 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경기를 죽여버리는 거가 되는 거고, 그들의 가계 부채 때문에도 이게 폭탄급이 아니라 핵폭탄급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게 대단히 좋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야말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투자를 했으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2배, 3배 올라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투자에 대한 그런 니즈도 별로 없는 거예요. 내 집 하나 있으면 되고, 그 집도 외곽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빈집들이 많아져요. 그렇죠. 도시 소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네. 우리보다 더 심각해요. 고령화도 있고. 고령화도 우리보다 더 심각하고. 네. 이들은 이미 그런 거 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도심이 아니면 아니다. 도심도 굳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틀린 거죠. 예,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좀 우리랑 다른 상황이지만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러면 이 0% 혹은 1%까지의 이 금리를 외국인들도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거 없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까처럼 직접 투자가 있고 간접 투자가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우리가 좀 달러를 살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엔화를 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하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는데 지금 엔화가 보니까 최근에 916원까지 내려왔다가 923원까지 지금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과거에는 1,200원, 1,180원, 88원대까지 막 올라왔어요. 10년 동안 가장 최저점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면 여기서 얘들이 그러면 그 이하로 내려가냐? 그것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엔화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엔화를 사두면 좋겠죠. 그러면 엔화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아니라면 그쪽에 장기 채권 같은 것들 이제 네. 미국 장기 채권을 일본에서 사는다는 거죠. 그런 방법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발빠른 젊은 네. 투자자들이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장기채 ETF를 매수한다. 그렇죠. 이런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 지금도 괜찮을까요? 예, 굉장히 정말 저는 우리 대한민국 그 투자자와 그 2030 MZ 세대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맞죠. 우리가 처음에 동학개미 서학개미 가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장이 안 좋아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엔비디아 오늘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던데 엔비디아를 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 돈나무 누나처럼 팔지만 않았으면 예, 그렇죠. 돈나무 누나처럼 팔지만 않았으면 굉장히 큰 수익을 냈듯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 기업을 믿으면 그냥 빨리 치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장기 투자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죠. 자, 일본에 있는 미국 장기 채권 왜 살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할인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환율로. 예. 그렇죠. 왜? 지금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2번 정도 올리겠다. 안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채권의 바닥, 가격 바닥. 그렇죠. 아유, 앵커님이 확실히 이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ETF 하니까 그 시간에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예. 정말로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조금은 좀 글로벌하게 시각을 가지고 내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고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투자처를 찾아보시고 직접 해보십시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의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는 그런 거거든요. 뭐 아까처럼 엔비디아에 막 100%막 올인하는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은 엔비디아 좋죠. 그러나 조금은 장기 채권 왜 사야 되나? 방금 범미란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도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오늘도 뉴스 보니까 내년 1월부터는 오히려 내린대요. 자, 금리를 내리면 암기하십시오. 금리를 내리면 채권값, 장기 채권값은 올라간다. 금리가 내리면 채권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네. 일본에서 미국 장기 채권을 사두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채권값도 올라가죠. 엔화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엔화도 올라가죠. 일석이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막 하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투자할 때는 이런 분야도 있구나. 장기 채권 ETF를 일본에 있는 미국 장기 ETF를 사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엔화 가치가 워낙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916원에서 923원이지만 나름 여러분 1,000원 하던 게 엊그저 같잖아요. 1,100원 1,150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게 떨어졌다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그래서 한번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접 투자 방식으로 네.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네, 직접 투자는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활용해서 네가 거기 가 있으니 너가 그거를 잘 활용해서 부모님한테 보내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 네. 간접 투자 이제 리츠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리츠가 뭐냐면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안정적인 법인 회사가 개인을 대신해서 나눠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빌딩이다. 굉장히 우량 자산이다 이거죠. 혹은 1,000억짜리 유통센터다. 유통물류센터다. 그 유통물류센터를 제가 1,000억 주고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 중에 나는 5천만 원만 투자한다든가, 나는 그 중에 일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각 투자인 거죠. 이런 어떤 그런 내가 권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수익이 나오면 이 리츠 상품은 반드시 90%를 투자한 사람한테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원로 돌려줄 게 있고 만기 때 돌려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이런 리츠라는 상품을 이용한다면 일본에 대한 부동산 투자 롯데도 했었고 미래에셋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지금 증권사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 투자 상품에 눈여겨보셔야 된다.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겠다면서 네. 일본의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고 또 보조금 지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회복세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나 멋지십니다, 미라 앵커님. 교수님이 이런 더 좋은 멋지세요. 시청자분들이 도움되는 걸 잘 들으시고 성공하는 투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